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 전남과 경기도 평택, 안성 이 4개 지역에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적용해서 새로운 검사 방식을 시작합니다. 검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26일부터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받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평택에서 271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안성까지 오미크론 위험경보가 울렸습니다. 확진자 10명 중에서 한 9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근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택과 안성, 광주,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먼저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시작 시점은 오는 26일입니다. 이들 지역은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고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자가검사 키트에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 동네 병원들이 환자 진료에 나섭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9명, 현재 47.1%인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은 이번 주말을 지나며 50%를 넘어서고 우세종이 된 지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대응 단계를 발령해 감염 양상과 대응 조치의 효과 등을 미리 분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떻게 오미크론 환자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선별 검사에 오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PCR로 가고 몇 퍼센트 정도는 1, 2 오게 되는 것인지.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과 의료계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응 단계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폭증이 광범위할 경우 전국적인 대응 단계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선별 검사소를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자가검사 키트를, 동네 병원을 가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접촉자와 의심 증상자를 PCR 검사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검사 체계에서는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자가검사 키트를 먼저 사용한 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를 바로 받는 고위험군은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나 보건소에서 분류한 밀접 접촉자 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돼 확진자가 급증하면 PCR 검사 최대 역량인 하루 85만 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검사자 본인이 검체를 채취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의료진이 채취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무료, 신속 항원 검사는 진료비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도 방역 패스로 인정되고 대신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두 검사법 모두 음성을 가려내는 정확도는 충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체계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이 아직 100명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보니 정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약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시설과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66살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약을 먹고 나니까 가져오려고 한 4-5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 그러세요?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택치료자 250명을 관리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사람은 7명뿐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이 28종류나 있다 보니 투약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병용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문진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복용이 가능하고 환자분이 동의를 하실 경우에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2만 1,000명분으로 정부는 하루 1,000명까지 투약에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109명으로 계획보다 저조합니다.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중이 10% 밑으로 내려간 것도 낮은 처방률의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0세부터로 낮춰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60세부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게 되면 투약 대상자가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확진자도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확진자가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료진이 진료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장과 간이 좋지 않은 환자에 대한 투약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동네 병원이 검사부터 진료까지 감당해야 하고 원격으로 환자까지 관리합니다.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나누어서 대응하자는 건데요. 재택 환자를 담당하게 될 동네 병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가정의학과 의원.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1명을 배정받아 오늘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키트 안에 있던 혹시 종합감기약 드셨나요? 그거 먹었는데도 아직은 목이 좀 아프신 거죠? 구로구와 중랑구 등 서울 시내 5개 구의 의원 41곳이 오늘부터 10여 명의 재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환자에게 하루 2-3번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합니다. 재택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진료 방식은 다음 달 서울의 다른 구들로 확대될 예정인데 아직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우선 24시간 병원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인데 의사가 한두 명뿐인 의원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에 대기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굳이 병원에 남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좀 의문인데 지금은 그 지침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좀 변경됐으면 좋겠고. 이 때문에 일단 서울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7개에서 10개 정도의 의원들이 하루씩 당직을 맡거나 서울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할 때 일반 환자와 머물 장소를 분리하는 등 의원 내부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1차 의료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대량 환자 발생이 일어나도 재택관리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한 방역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충북 청주시 한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실종됐던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까지 화재 진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지금도 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불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에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1시간 전쯤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후 6시 반쯤 실종됐던 35살 직원 1명이 공장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2명은 경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고 4층 창문을 뚫고 뛰어내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3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불은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배터리 소재 제조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왔고요. 주변이 흔들릴 정도로 큰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피해. 저 사람 많이 죽었겠다. 큰 충격에 건물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터져가지고
밖으로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이 좀 무너진 상태이고, 첫 번째 경음이 난 다음에 한 10여 초 후에 또 한 번의 큰 그 경음이 나서 앞 건물이, 건너편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불이 난 지 40분 만에 인접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대응 2단계로 격상됐고 100명이 넘는 인력과 40여 대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오늘 불은 4층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뒤 건물 5층과 6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부에서 벽을 뚫고 물을 뿌릴 수 있는 파괴형 방수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화염이나 이런 그 열에 의해서 그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단계로다가 현재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이나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에 납품된 콘크리트에 불량 모래가 쓰였다는 의혹을 과거 업체 관계자가 MBC에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속 이 모래가 납품됐고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고 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에 위치한 한 육상골재 채취장. 굴삭기가 파낸 흙을 세척해 모래로 만들어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한평에서 생산된 모래가 이번 사고 아파트는 물론 광주 공사 현장에 절반가량에 납품됩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과 만난 전 직원은 이 모래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다른 육상골재 채취장과 달리 이곳의 모래는 세척을 해도 흙성분이 많아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래가 언젠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은 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북 남원 등 경쟁 지역보다 가까워 운송 단가가 절반도 안 된다는 이유로 모래는 계속 납품됐습니다. 세대금액당 3,500원 정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7,500원에서 8,500원.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기 전 모래의 안전성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기는데 이 역시 업체가 선정한 견본을 직접 들고 가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직접 와서 채취를 해서 시험상도 의뢰한 게 아니고 샘플을 갖다 그 좋은 걸 갖다 줘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여전히 현장에 모래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은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골재를 납품한 거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또 다른 업체는 공사 현장에 먹이사슬 말단에서 저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압으로 2번 세척하는 특수 장비를 구입했지만 레미콘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를 맞추지 못해 지난해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를까 또 물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저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볼게. 실제로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 8곳이 골재 배합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견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미콘 업체 11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량 콘크리트와 모래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시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에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지인이었던 실종자의 소식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라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40m 높이의 공중에서 진행이 됐고 크레인과 연결돼 있는 외벽이 추락할 위험도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소식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노동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타워 크레인의 높이는 141m. 노동자들은 바스켓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좁고 기다란 크레인팔을 걸어서 오갑니다. 탑헤드라고 불리는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도 오릅니다. 지상에서 연락을 취하는 관계자들 역시 타워 크레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일에만 집중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해체되는 부분은 타워 크레인 상단부에 총 27톤의 균형추 6개와 팔 역할을 하는 55m 길이의 붐대, 그리고 조종실입니다. 하나의 5톤 무게의 균형추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작업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균형추와 붐대를 해체한 뒤 내일 오전에 조종실과 주기둥 최상단을 해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워 크레인의 주 기둥의 기울기도 점차 수직에 가까워지고 추가 붕괴 가능성도 줄어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쪽 팔 부분 웨이트랑 앞붐을 제거하면 명의 작업은 위험한 작업은 없고 곧바로 드러내는 작업만 있어서 위험성은 제거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등의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 주변 반경 79m 내 구조 인력과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아슬아슬하죠. 열심히 저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말 사이 외벽 보강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초부터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죽음, 그리고 과로 자살 문제를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첫 보도가 나간 지 열흘 만인 오늘 현대차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조직 문화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최고 책임자인 박정국 사장이 오늘 오후 임직원들에게 담화문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안타까운 사안으로 우려와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직원들의 충격과 상심을 거론하며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도 했습니다. MBC가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처음 보도한 지 열흘 만에 현대차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박 사장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부 기관을 통해 비상식적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이 개인적 차원의 일이고 현대차 조직 문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현대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촛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앞날이 밝기를 원한다면 책임자는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에게 저와 같이 무릎 꿇고 사죄를 청합니다. 연구소 안에는 책임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까지 붙었습니다. 오늘 사장 명의 담화문은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이 잘못된 내부 조직 문화 때문이란 점을 현대차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책임자 문책도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산재 쪽에서는 반박을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안 보였는데 그냥 이렇게 조직문화 개선 정도로만 끝내실 건지.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또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남편 윤석열 후보의 홍보를 비롯해서 선거 캠프 활동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사실상 또 하나의 선거 캠프였다는 의혹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남편 윤석열 후보의 캠프 활동에 여러모로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기자와 대화가 시작된 지 2주일 남짓됐을 무렵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윤석열 후보의 홍보 전략과 관련해 후보 캠프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번 와서 여기저기 헤드들한테 좀 그런 거 좀 조직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강의를 받고 좀 해줘라. 나 캠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 안국동인가 종로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캠프로 오지 말고 예. 우리 사무실 와서 예. 우리 저기 그런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코바나 컨텐츠가 캠프에 지시를 하는 곳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오빠가 이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듯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빠라든가 여기 몇 명 있어요. 네. 여기서 지시하면 여기서 이제 다 그걸 캠프를 좀 조직하니까 예. 요 헤드들한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뭐 밑에 애들 가지고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밑에 애들한테 나중에 가면 강의를 해주시고. 자신의 오빠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헤드이고 캠프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8월 말 이뤄진 이명수 기자의 특강회와 강의를 들은 사람은 모두 5명. 3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나머지 2사람은 실제로 윤 후보의 캠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캠프에서 넘어온 그 젊은 친구들이 SNS 쪽 하는 애들인가 봐요. 네, SNS 좀 뭐 영상도 만들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 메시지 내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영상 같은 거 좀 만들고 이제 예.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애들인데 이게 현장에서 좀 소리를 들으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왔지. 자기네들 그런 게 궁금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도 이명수 기자가 윤 후보의 행동을 조언하면 김건희 씨를 통해 실제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목격됐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방송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토론회를 마친 윤석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어 승용차에 올라탄 윤 후보는 2-3번 손을 흔든 뒤 곧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명수 기자가 곧바로 김건희 씨에게 전화해 조언을 합니다. 탑승했는데 어떻게 총장님 그 창문도 안 내리고 손도 안 흔들고 그냥 가더라고. 보기 안 좋은 거거든. 맞아. 예. 아, 좋은 얘기야. 우리 동생 최고네. 네, 그렇게 하라 하세요. 땡큐. 총장님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나? 누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듣지. 사흘 뒤 부산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선 윤 후보의 행동이 바뀝니다. 이번엔 승용차에 탑승한 뒤에도 창문을 내린 채 지지자들과 끝까지 인사하고 손도 마주칩니다. 누님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와서 수행 좀 해. 그 누는 내 얘기가 반영된 거지. 그럼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이렇게 윤 후보의 홍보만 담당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녹음에선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가 윤 후보의 과거 동료, 즉 현직 검사들과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 예.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이 때문에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서초동 캠프로 불리며 윤 후보의 대외 활동과 홍보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이명수 씨가 스스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단 한 차례 사무실에 온 것뿐이며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SNS 자원 봉사자 등이 얘기를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검사 제보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은 이명수 기자가 유도 질문을 해 도와줄 것처럼 응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퇴임 이후 김건희 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5조 추경을 논의하자면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의문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선 증액 요구가 많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식 논의 시작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이 만나 추경 증액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고 또 당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35조 원을 제안했던 만큼 후보들이 모여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어렵고 정부도 부담이 클 테니 35조 원에 대한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자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14조 원이 부족하다고 이미 밝혔고 또 집권 후 50조 손실 보상 계획도 있다며 이 후보의 제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과연 보실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당초 35조 원을 거론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MBC와의 통화에서 추경 논의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월 추경 편성을 사과하고 빚없는 추경을 약속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시가 급한 피해 보상을 정치권이 미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에버랜드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잡고 봤더니 에버랜드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있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에버랜드. 지난 15일 오전 눈썰매를 타러 갔던 20대 여성 손님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위쪽을 올려보다 칸막이 위, 천장과 벽면 틈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가 옆 칸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천장을 보다가 마침 딱 본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빠진 거죠. 순간 저게 왜 저기 있지? 아 이거 몰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성이 곧바로 쫓아나갔더니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마치 여자인 척하며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네가 사진 찍었지 이러고. 남자는 손을 뿌리치며 여자 화장실 뒷문을 열고 건너편 남자 화장실 쪽으로 도망갔고 남성의 멱살을 잡고 있던 여성도 함께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외쳤죠.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몰카범이에요. 손 씻는 아저씨한테 혹시 이 사람 좀 잡아달라고. 이 남성이 도주한 화장실 뒷문 통로는 코로나 이후 출입이 통제돼 창고처럼 쓰고 있어 직원들이 아니면 다닐 일이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남자가 이 통로를 통해 여자 화장실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은 에버랜드 아르바이트 직원이었고 유니폼에 명찰도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통로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화장실에선 지난달 11일에도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됐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버랜드는 이 통로를 막지도 않았고 경고 문구를 설치하거나 직원 교육 같은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화장실 칸막이 틈을 막고 이용하지 않는 통로를 완전 폐쇄하며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최근 벌어진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날이 굳으면 음식 배달비가 10,000원까지 올라가자 정부가 배달비를 공개해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들여다보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횟집. 한때는 배달로 매출의 절반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접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달료가 얼마나 올랐을까? 배달 대행업체에 조회해봤더니 2.3km 거리 배달료가 6,490원입니다. 옆집을 가도 4,950원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주문이 몰리거나 날씨가 굳으면 배달료는 더 올라갑니다. 보통은 손님과 식당 주인이 나눠서 내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식당 주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5만 원짜리 회 한 접시를 팔면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업체에 광고비와 수수료로 약 20% 10,0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배달료 5,000원을 또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30%, 50% 월 매출을 팔아도 남는 게 되게 없다. 앱 수수료보다 배달료 때문에 무너지는 업소들이 많아요. 배달료를 폭등시킨 건 2019년 처음 등장한 단건 배달 서비스입니다. 쿠팡이츠가 한 번에 한 건씩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을 시작한 뒤 배민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프로모션을 내걸고 라이더들을 싹쓸이하면서 작년부터 배달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에서 돈 푸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서 면접 전화가 안 와요. 고인공과 아무리 돈 써도 아무도 안 와요.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료를 공개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이미 실시간 비교가 가능한데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 음식점 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 업체, 그리고 배달 노동자까지 배달료를 누가 얼마씩 나눠내는 게 합리적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주년 기념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는 대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공수처 1년 이재욱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해 9월 10일 공수처가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 전 총장은 물론 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공수처로선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였지만 과정은 서툴렀고 성과도 초라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3차례나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좌절된 데 이어 압수수색마저 절차 위반이 지적돼 취소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사 착수 넉 달이 흐른 지금도 고발장 작성자와 유통 경로 등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공수처는 아직 단 하나의 사건도 직접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한 인지사건, 직접 한 건이 없어요.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서 조직을 했는데 1년간 한 건도 자기들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없다.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적절한 언행들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데려와 조사한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부터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까지 법정에 나간 공수처 차장은 자기 조직을 아마추어라고 자평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출범 1주년이지만 공수처는 기념행사조차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형편인데요. 출범의 토대가 됐던 공수처법,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25년 묵은 개혁과제를 실현한 쾌거였습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온 70년 역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예고됐습니다.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자가 저지하자! 공수처법은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여야 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했습니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야당 앞에서 여당은 간판을 올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한과 몸집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검사 25명을 포함 행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정부 조직과 달리 정원이 제한됐습니다. 출범 1년간 접수된 2,900여 건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리 없는 겁니다. 검찰청 검사는 정년이 보장된 반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를 2번까지만 더 할 수 있어 인재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7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건 판검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중복 수사, 이첩 시기 등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어느 정도 법 개정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문헌을 명확하게 해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그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마저도 공수처가 수사나 조직 운영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야 가능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관한 압력은 이제 시간이 이제 따라서 커질 것이다.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상황들은 좀 달라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비공개로 열린 기념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사건을 입건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 공수처는 차기 정부에도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주택과 교통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발언 때문에 등을 돌린 불교계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에 메타버스를 타고 온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2030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탈락하면 도태돼요. 그래서 경쟁이 전쟁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번 대선은 5,000표, 심할 경우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 왜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삶이 나아지는지 주변에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지역에서 메타버스 일정을 진행하는 이 후보는 서울 표심 공략을 위한 미래 비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기존에 나온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곧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교통대책도 내놨습니다. 지하철 1, 2, 4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하철 4, 6, 7호선의 급행 노선을 그리고 신분당선은 연장한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방역 방안이 필요하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해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 등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를 찾아 성난 불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입장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고 송 대표는 입장하긴 했지만 연단에는 오르지 못한 채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1700여 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의원은 국회로 돌아와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윤 후보 측과 다시 갈등이 불거진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 측을 겨냥해 가증스럽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3주 만에 다시 충청 지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남은 역사의 기로에서 늘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셔야 위기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독선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선조들이 500년간 살아왔다며 연고를 강조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찾아선 정권 비판 메시지가 담긴 짧은 즉석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지 않도록 막아서 제가 대전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또 서산 군공항을 활용한 민간공항 건설과 대전 도심의 철도 지하화,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충남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충북 청주와 세종을 방문해 이번 선거의 승부처인 중원 표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구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 추천을 놓고 윤 후보 측이 자신을 구태 정치로 몰아붙인 데 대해 합의 결렬의 원인은 공천 추천이 아니었다며 참으로 가증스럽다. 모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불쾌한 심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말을 아끼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과 나눈 얘기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사령관이 되겠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공개로 만난 뒤 미투 폄하 발언에 대한 김건희 씨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테슬라의 괴짜 CEO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도 전자기기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이미 마쳤고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원숭이. 손잡이를 움직여 화면 속 막대로 탁구공을 맞추니 빨대에서 스무디가 흘러나옵니다. 손잡이와의 연결을 끊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손잡이가 연결된 것처럼 화면 속 막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As you can see, it's unplugged. He's controlling the cursor entirely with decoded neural activity. 연구진은 원숭이의 뇌 양측 운동 피질에 칩을 심어 팔과 손을 움직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 자극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숭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려 할지 미리 예측해 원숭이의 뇌에 심은 칩으로 전자기기를 움직인 겁니다. 지난 2016년 일론 머스크가 개인 자산 1,000억여 원을 들여 세운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신경 레이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각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씨를 쓴다거나 운전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이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대로 기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뇌나 척추가 손상된 사람의 재활을 돕거나 뇌전증과 우울증 등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AI, 인공지능과의 경쟁입니다. It's going to be important for us to figure out how we coexist with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하지만 칩과 연결된 컴퓨터를 해킹할 경우 인간의 생각도 해킹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뉴럴링크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현진.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됐지만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MBC 취재 결과 범행 전에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 지난 12일 조 씨는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도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위협용이었다는 건데 경찰도 조현진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저희들은 그런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조현진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진은 범행을 하기 직전 한 상점에 먼저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는데 여러 개의 흉기 중에서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발적인 사고였고 흉기는 위협용이었다는 조 씨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볼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그 도구를 그렇게 고를 이유가 없을 거라는 점에서 설득이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죽여야지라는 결심으로 칼을 골랐다는 의심이 상당히 강하게. 오늘 오전 조현진은 마스크를 쓴 채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이별을 왜 못 받아들였어요? 유가족한테 할 말은? 죄송합니다. 왜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 씨의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0만 명 넘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최근 육군의 한 부대에서 격리 중이던 휴가 복귀자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격리돼 있던 병사 한 명이 음성이 나왔다고 조작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고 부대에 복귀를 했던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간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1월 초 부대로 복귀한 A상병.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복귀 전 보고하라는 군 방역 수칙에 따라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건소의 문자 메시지를 소속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 격리 기간이 끝나는 9일째 날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상병이 부대에 보낸 음성 확인 문자는 가짜였고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는 간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부대 측이 A상병과 함께 격리돼 있던 휴가자 전원을 검사했더니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A상병을 통해 추가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대 복귀 전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귀찮은 것도 사실 있고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당일에는 이제 뭐 복귀 전날에 거의 하니까 휴가 하루를 뭐 다른 친구들 못 만나고. 인터넷에는 검사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된 병사들의 대응책을 묻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인이 이런 허위 보고를 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중징계 처분도 같이 받게 될 것으로. 육군은 A상병이 완치되는 대로 허위 보고 경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코로나19 2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경우가 알려진 것만 해도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복지관에 들어서는 한 여성. 안녕하세요. 뭐 이쁘게 하고 왔네? 엄청 좋아하고 왔어요, 지금. 오는지 알아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21살 채연 씨는 일주일에 3번, 치료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채연 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던 일주일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갇혀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울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니까 그게 정말 폭발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탁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히고. 채연 씨 가족은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와 복지기관들이 문을 닫았던 코로나 초기, 발달장애인들이 잇따라 집이나 기관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3명이나 숨졌습니다.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루틴이 깨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 갑갑증을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이번엔 돌봄에 지친 가족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엔 20대 장애인 딸의 어머니가, 4월엔 20대 장애인 아들의 아버지가, 5월엔 7살 장애인 아들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선 1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을 마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알려진 것만 18명이나 됩니다. 내가 못한 걸 저분이 했구나. 그 마음이 감당하기 좀 힘들었어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한 1, 2년의 시간을 매일 동안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어요. 그게 믿겨지세요?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얘는 잘 살리고 싶어서.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24만 7천 명. 각종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각종 지원은 장애인이 미성년자일 때 집중되고 성인이 되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멀어져요. 치료도 멀어지고 학교도 멀어지고 대기가 보통 2, 3년이 돼야 되고. 이들을 위한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2년 전 광주광역시에선 50대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자체는 발달장애인들이 낮엔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밤엔 따로 마련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용 인원 4명으로 시작했지만 가족에게 떠넘겼던 부담을 사회가 덜어간 겁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책임이 개인의 일이 돼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자식이 발달 장애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삶은 온당하지 않잖아요. 돌봄 지원 체계만 갖춰지면은 나는 다시 과거처럼 결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돼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햄스터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천여 마리 햄스터를 살처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햄스터와 함께 해외로 피난을 가겠다면서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키우기 시작한 햄스터를 모두 당국에 넘겨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햄스터를 당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햄스터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햄스터를 유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주인들로부터 걷어들인 햄스터를 대량 살처분했습니다. 햄스터와 토끼, 기니피그 등 약 3천여 마리를 수거해 이미 1,200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반려동물 주인들은 햄스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토끼나 햄스터를 데리고 해외로 피난 갈 전세기를 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면서 온라인 청원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살처분 반대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其實個目的就係想救翻啲鼠鼠啦。個心情其實係因為由琴日開始，其實見到有好多無辜嘅鼠鼠，就算係被測到陰性，但係佢都要受到人道毀滅。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전자 코드 분석 결과 햄스터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살처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정말 햄스터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깜짝 은메달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팀킴이 베이징올림픽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영미 대신 초이가 유행어가 될 것 같다는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베이징 티켓을 거머쥔 팀킴. 올림픽 출정을 앞두고 팀킴만을 위한 공식 응원가까지 등장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게 최종 목표이고 메달 같은 건 저희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환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던 곳에서 이번 대회 컬링 경기가 열리는 만큼 느낌은 좋지만 오히려 욕심은 버릴 생각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과보다는 좀 좋은 기운을 가진 경기장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예선에서 내리 2번을 졌던 한일전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선 때는 2번을 저희가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확실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유행어였던 영미 대신 이번엔 초희의 유명세를 기대했습니다. 스위핑 방향에 따라서 확실히 이름이 많이 불리는 콜을 하기 때문에 초이 이름이 조금 많이 불리지 않을까.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0일.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팀킴은 다음 달 10일 캐나다와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탁구 샛별 이승수 선수가 국내 최강자인 이상수 선수와 맞붙었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당찬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실업팀 선수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초등학교 4학년 이승수. 32강전 상대는 세계 랭킹 22 이상수. 21살의 나이 차에 경험과 실력에서 모두 압도적인 상대였지만 이승수는 끈질긴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백핸드 공격을 앞세워 듀스까지 몰아붙였지만 첫 번째 게임을 아쉽게 내줬습니다. 베테랑 이상수에게 포핸드를 집중 공략당하면서 두 번째 게임 역시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한수위 상대에 맞섰고 기회만 보이면 강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결과는 이상수의 완승이었지만 12대 10, 11대 4, 11대 9의 스코어가 말해주듯 국가대표도 진땀을 뺀 승부였습니다. 승수 너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은퇴했다 했어, 은퇴. 조금 맞춰주면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로 질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제대로 했던 것 같고 확실한 건 저보다는 확실히 잘 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승부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는 이승수. 너무 재밌었어요. 형이랑 맞받아치고 형이랑 시합하면서 머리도 쓰고 하는데 잘 통해서 재밌었어요. 넘치는 자신감과 가능성,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귀여움에 유남규와 이상수까지 대선배들도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7살 때 시작했어요. 하게 된 계기는 아빠가 자기 갖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저요? 세계 1등이요. 귀여워. 승부 앞에서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탁구 신동. 하지만 국가대표 목걸이를 특별 선물로 받더니 영락없는 11살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강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4.6도로 아침에 비해서 13도나 올랐는데요. 기온은 주말 동안 더 오르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긴 했지만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먼지가 잘 흩어질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먼지가 쌓이기 더 쉽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온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해안가로 각각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주로 비가, 동해안 지방은 눈이 오면서 강원 영동 지방은 최고 3cm의 적설도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10도로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11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추위 걱정은 덜할 텐데요. 대기 정체가 쉽사리 풀리지 못해서 미세먼지가 쌓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